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거님, 대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대박사님 딸이 인트로를 녹음해줬죠? 네, 저희 열혈 애청자인 우리 딸이 오늘 특별히 출연해 주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고마워요. 다음에도 부탁해. 오늘 이 딸 목소리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죠? 그쵸. 5월은 뭐예요? 가정의 달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가정의 달 특집을 마련해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5월이 되면은 평소에는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부모님 생각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자신의 자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 나는 어떤 자녀였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부모-자녀 관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에 대한 좀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알편심 이야기. 오늘은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모라는 걸 딱 이렇게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심리학에서는 좋은 부모, 또 혹은 잘 기능하는 부모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알편심에서는 부모와 나의 관계, 또 나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해보고 이제 자식으로서 어떻게 부모를 이해해볼까,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어떤 양육이 좋은 양육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사실 이 주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뭐랄까 좀 부담스럽달까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항상 뭐만 하면 엄마가 잘해야 되고 엄마가 이런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그 영향이 지대하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뭐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또 알면은 또 그렇게 그쵸? 부담된다. 네. 그래서 알면서도 못하는 그 자괴감.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나도 이렇게 엄마가 된 건 처음인데 되게 낯선데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한순간의 일은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되는 일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부모됨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을 따로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제가 뭐 애를 출산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된다고 해서 부모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부모일 수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또 정서적으로 케어하고 이러는 온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부모라는 걸 떠올렸을 때 저마다 원하는 부모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실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부모가 되어가는 것 혹은 어떤 특성을 가진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부모됨이라는 용어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건 아이를 낳아서 그냥 아빠, 엄마가 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긴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과정. 그러니까 어쩌면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낳았다고 그냥 부모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요즘 학대나 방임에 대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은 더더욱 부모됨이라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됨 하면은 그거와 연관돼서 나오는 것들이 부모교육이라는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 낳기 전에 부모교육 필수로 해야 된다. 맞아요.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 자격증을 발급해라. 맞아요. 이런 특히나 학대나 이런 방임 사건이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수시로 같이 따라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여쭤봤어요. 좀 저의 학생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발달 심리 시간에 부모됨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어쩌다가 부모가 되셨냐고, 부모가 되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네.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됐다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왜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 없이 부모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다수가 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모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노력하는, 끊임없이 또 자기 성찰이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대답을 듣고 저는 좀 달랐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도 그냥 어느 날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눈 떠보니 부모가 네, 되겠다. 벌써 애가 둘이고. 그런데 저는 또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 얼마나 부모가 중요한지, 뭐 애착 같은 거 저희가 다루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엄마인 나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큼 대 박사님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얘기로도 들려요.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사실 부모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나름의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질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기질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하면 이제 타고나는 성향을 의미하는데 왜 어릴 때 너는 우유병만 물려주면은 그렇게 잘 잤어 이러는 애가 있는가 하면 야 너는 등에 센서가 달렸는 줄 알았다. 잔다 싶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울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깨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아마 기질하고 관련이 있는데 마고님은 어떤 아기였나요? 저희 엄마는 잘 그런 거에 민감하게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글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강의 얘기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그냥 보통의 그냥 뭐 아주 순한 아이도 아니고 아주 까탈스러운 아이도 아닌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 그러니까 어떤 뚜렷하게 이런 기질이었어를 알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지금 마거님 말씀처럼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이 없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기질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토마스와 또 체스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이 기질이라는 거는 세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진대요. 물론 기질을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개다, 5개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 연구자들이 아기들을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낯선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새로운 장난감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불편할 땐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관찰해 봤더니 대표적으로 3가지의 유형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기질은 쉬운 기질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굉장히 애들인지 키우기 쉬운 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순한 아이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방긋방긋 웃고 이러는 아이들이고 표집의 40%, 그러니까 연구 대상의 40% 정도가 쉬운 기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 기질에 속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새로운 경험에도 좀 열려 있고 비교적 예측하는 반응을 하는 다루기 쉬운 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좀 민감하고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또 하면 되게 싫어하고 막 네,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고 변화에 너무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나 낯선 환경에도 되게 민감해서 좀 엄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까다롭다, 키우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아이들이죠. 네. 마지막 3번째 유형은 더딘 기질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얘네들은 좀 활발하지 않고 좀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위축된 모습?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표현하지 않고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강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을 좀 알 수는 없는 그런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 이 더딘 기질이 발달이 좀 더딘 거랑도 연결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현의 측면에서는 좀 더디어 보일 수 있지만 더딘 기질이라고 해서 발달이 지연되던가 그러지는 않아요. 아, 발달과는 다른 그렇죠. 차원이란 얘기네요. 네네네. 네, 그래요. 이 기질에 대한 연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뭘 하고 노는지, 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아이는 굉장히 지루한 장난감 주고 한번 놀아봐 이렇게 시키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걸 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이렇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좀 부산스럽다고 하죠. 근데 그런 특성이 태어나자마자 또는 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럴 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제가 본 연구에서는 이 기질이라는 것을 언제 최초로 알 수 있냐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수가 유난히 빠른 아이, 유난히 느린 아이 이렇게 해서 아이의 기질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타고나는 성향이라는 거죠. 이 타고난다는 점에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낳고 보니 이런 쉬운 아이구나. 기질일 수도 있고 더딘 기질일 수도 있고 까다로운 기질일 수도 있는데 이 기질이 부모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애를 낳는데 애가 순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애를 양육하겠어요? 조금 되게 쉽게 그냥 그쵸. 있는 그대로 그냥 네. 잘 반응해 줄 것 같은데요. 좀 덜 스트레스 받고 편안하니까 또 애한테 어떻게 해요? 늘 웃어주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이쁘다, 키우는 이쁘다. 거예요. 그럼 애도 편하고 저도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애를 낳았는데 걔가 까다로워요. 그러면 저 딴에는 되게 열심히 애를 보살핀다고 했는데 얘는 맨날 뭐가 불편한지 울고 떼쓰고 이러면 저도 어느 순간에는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럼 아이는 또 그게 불편하니까 더 짜증내고 상호작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 엄마가 예민하고 섬세한 면이 강하면 이 순하거나 더딘 기질 아이를 좀 무리다. 왜 이렇게 얘는 반응이 없지?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고 또 아기는 괜찮은데 엄마가 이제 자기가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니까 아이를 막 이렇게 자주자주 케어하고 보고 막 살피고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양육, 부모의 양육과 아이의 기질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기질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반응을 할지도 결정되고 또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달라지는 이런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복불복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첫째랑 둘째가 되게 다르거든요. 기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되게 순하고 편한 기질이었다면 둘째는 까다롭기까지는 않은데 언니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적이고 욕심이 많고 표현이 강해요. 근데 제가 그런 둘째를 봤을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막 표현적인 사람은 아니다 보니 애는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하는데 저는 그걸 좀 눌러줘야 될 것 같다거나 아, 얘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의문이 든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두 아이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 이런 게 다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럼 기질은 타고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아이에게 반응해주고 양육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쵸. 이게 엄마들 입장에서 좀 절망적일 수도 있잖아요. 타고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심리학에서 일관되게 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는 영아일수록 그러니까 어릴수록 기질이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이 자기도 원해서 가지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기일수록 그것이 어떤 특성인지를 자신도 모르는 채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부모가 자기 보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너무 강하게 바꾸려고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고요.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일까? 그래서 그 기질에 맞는
까다로운 아이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해주고 더딘 아이면 좀 더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부모, 양육자의 인내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막 좀 너무 까다롭고 까칠하게 굴 때 이걸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혹시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조금 까다로운 기질이 너무 심해지는 건 아닐까. 그걸 받아주다 보면 이게 강화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애를 망치는 것 같은. 그렇죠. 이런 걱정이나 고민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당연한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받은 아이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많이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질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던지 그 기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사랑받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한 3살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걸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3살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아와 유아를 나누는 기준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시점이 되면 훈육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수정한다. 이런 게 훈육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나 3살 이전에 이 영아기는 아직까지 인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아들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온전히 수용받고 있는 그대로 괜찮아. 그리고 본인의 특성에 맞는 어떤 민감한 양육을 받으면서 아, 나 되게 괜찮은 애구나.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자신이 존중받는 경험을 한 아이는 자라면서 남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조절하고 나는 좀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이 맥락에서는 좀 절제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종합해보면 이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해서 영아기 때까지는 기질에 맞는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는 그 수용받는 경험, 존중받고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내면의 힘을 가지고 이 아이가 훈육을 받으면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까다롭거나 더딘 기질의 아이를 키우고 계실 때 또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렇죠. 아이가 나온 게 아니고 약간 일종의 운 같은 거니까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도 좀 자신을 좀 토닥토닥 맞아요. 힘들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는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가 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아이니까 그냥 좀 인내하시되 대신 힘든 거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거의 운이잖아요. 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이 유난했으면 유난했을수록 부모도 안정되고 일관된 양육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근데 인간인데. 그럼요. 근데 부모들이 갖는 감정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그런 미숙했던 육아 혹은 좀 비일관적이었던 면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스스로 네, 좀 위로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fit이에요, fit. 그래서 부모가 이런 사람이고 아이가 이런 사람인 게 둘 다 까다로워서 둘 다 또 되게 잘 맞는 그렇지. 조합도 네네. 있고요. 또 부모가 너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되게 온화하고 이래도 그게 또 불만인 자식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운빨. 네. 그래서 운명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대 박사님이 이제 방금까지 계속 한 얘기가 영아기 때까지는, 그러니까 영아기면은 24개월? 만 24개월. 만 24개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나이로는 3세. 여기까지는 수용적인 태도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다른 시기에는 이제 조금씩 세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발달 과정과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마거님이랑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둔 부모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대학생을 갓난아기 다루듯하면 또 그것도 잘못된 거죠. 병이죠, 병. 네. 네. 그래서 사실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좋은 부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영아기부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태내기도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임신했을 때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에게?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태내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니까 뭐 음주, 흡연, 그리고 그렇죠. 임신했을 때 엄마들 커피 굉장히 자제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태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임신을 기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임신에 대해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함께 환영하고 그리고 부모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출산도 준비하고 이런 준비 과정이 우선은 중요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잘 공급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영아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적인 태도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수용적이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지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의 어떤 측면을 너무 애써서 참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갈. 그렇죠. 의지가 고갈돼서 네. 갑자기 팍 하고 분노가 터질 맞아요. 수도 있죠. 그래서 일관성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 영아기는 신체적으로 엄청 성장하는 시기예요. 보통 아기들이 50cm 정도로 태어나는데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네, 시기죠. 한 1, 2년 안에 80cm까지 막 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키의 절반 이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뭘 해줘야 될까요? 부모는 잘 먹여야죠. 잘 무럭무럭 먹이고 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엄마들이 이유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이유식 이런 것들. 유기농 막 이런 뭐가 거. 차이가 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애는 쓰고 있는데 좀 커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영아기에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래서 수면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잘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듬어주는 환경 만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시기 아이들은 감각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만지고 빨고 이런 거.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좀 다양한 감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런 거 보셨죠? 욕조에 미역 막 넣어놓고 목욕하고 뭐 장난감 그 오리 넣어놓고. 네네네. 하고. 오리까지밖에 아직 제가 그럴 본 거는 수 있죠.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미역 넣나 봐요. 미역 넣어요. 그리고 막 수박도 통으로 막 깨고 막 이렇게 어. 하거든요. 이게 다 일종의 촉감놀이인데 그런 것도 아이의 어떤 인지 발달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영아기가 지나면 이제 유아기예요. 네.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그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아이들은 신체도 여전히 발달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여전히 잘 먹이고 이런 거 중요하고요. 이제 좀 배워야 돼요. 특히 식사 습관이나 배변 습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훈육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특히 이 시기에 중요한 게 놀이예요, 놀이. 이 시기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애가 못 알아듣는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고 아이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어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놀이 하실 수 있도록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무슨 기로 접어드나요? 아동기가 아동기. 돼요. 네. 학교 가는. 그러네요. 학교 가면 뭐가 중요할까요? 규칙이나 이런 것들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간 맞춰서 학교 가고 숙제하고 그래서 근면성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에릭슨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에릭슨이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을 근면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어떤 성취를 해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 시기가 되면 친구가 좀 이제 등장하죠. 또래 관계. 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도 친구 문제일 텐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가 친구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잘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고 관계를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네요.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청소년.
중2병이 이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새 뭐 중2병까지 안 가더라도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벌써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저도 지금은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저희 엄마가 정말 너무 괴로우셨대요. 그 정도로 되게 질풍노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상할 수 없는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이 시기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도 굉장히 혼란의 시기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 발달하는 신체나 뇌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과 생각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뭔가는 달라지는데 이걸 통제할 힘은 없기 때문에 불쑥불쑥 이상한 반응들이 막 나오는 거죠.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은 바로 나는 상담자다. 이제 부모가 아니라 그렇죠. 상담자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남을 대하듯이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요. 그러니까 아동기까지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더 중요하고 그래요. 이때는 가족여행 안 따라가잖아요. 싫죠. 근데 이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알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반가워하셔야 된대요. 그렇죠.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발달이 성숙해지고 그럼요. 독립적이 되어간다는 얘기니까. 잘 크고 있다는 증거.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또 그렇지 않나 봐요. 그럼요. 되게 또 서운하고 뭔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로 그 시기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네. 저기 자식이랑 갈등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저도 사실 두려워요. 지금 초등학생도 아닌데도 이렇게 알 수 없는 생각과 이런 게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 저희 딸들이 어떻게 저한테 할지 두려운데 상담자다. 나는 상담자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어보시고 뭐 지나간 경우에는 내가 어땠나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기가 있으면은 요렇게 접근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라는 것이 좀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양육 태도에 대해서 다양한 구분을 해놓은 연구들이 많지만 가장 널리 인정되는 것이 바움린드가 구분한 4가지 양육 태도에 대한 유형이 있어요. 네,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이 4가지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요인이 조합을 이루어서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2가지 요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애정이에요. 이 애정은 자녀의 요구에 잘 반응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지와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요인으로는 통제인데요. 이 통제는 자녀로 하여금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정과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4가지 양육 스타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고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사분면에 네. 첫 번째 양육 태도는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은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권위 있는 유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번째 유형으로는 애정은 낮으면서 통제는 높은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독재적인 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 3번째 유형은 애정은 높은데 통제는 낮은 이 유형은 허용적인 유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애정도 낮으면서 통제도 낮은 그러니까 애정과 통제 이 두 요인이 다 낮은 태도는 방임 또는 거부적 양육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4가지가 나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그 양육 형태에 대해서 보면은 권위 있는 부모는 이 애정도 높고 그다음 통제도 높은 이 부모들은 어떤 처벌적인 양육보다는 지지적인 양육을 선호해요. 아이에게 적절하게 지지해주고 그다음 일관적인 양육 패턴을 보이고 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아이의 그런 동기를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되 그것이 일방적이지가 않고 그렇죠. 아이의 마음도 헤아려 주면서 적절히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형태의 부모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또 그 아이가 이걸 듣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줘요. 굉장히 이상적인 부모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독립심도 높고 또 자존감도 높고 또래 관계도 좋다라고 얘기를 긍정적인 하고 있어요. 형태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제는 높으면서 애정에 대한 반응은 낮은 그런 부모는 독재적인 양육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재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하고 처벌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권위만 내세우는.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을 따러. 너는 입 다물고 내 말 따러. 이런 부모죠. 네. 그리고 뭐 토달지 마. 저희 아빠가 되게 많이 했던 말인데. 아니 갑자기 감정이. 그러니까 이런 부모 같은 경우는 부모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신이니까 내 말을 다 들어. 근데 또 왜 복종을 해야 되는지 이유는 불분명해요. 그 설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근데 또 자녀가 요구하는 거에는 굉장히 둔감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높은데 자녀가 자기 말은 다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녀가 원하는 거는 별로 배려하지 않는. 원하는 게 뭔지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구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런 독재적인 양육 형태를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은 조금 이제 학교에서 수행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또 공격성이 높고 또는 또래 관계가 조금 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억눌려 있는 아이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이제 엄한 데서 공격성을 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제나 요구는 낮으면서 무한한 애정을 보이는 허용적인 양육 형태가 있어요. 이런 부모들은 자녀에게 굉장히 수용적이고 따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좋긴 하지만 너무 낮은 수준의 통제를 보이니까 어떻겠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좀 스포일드. 그렇죠. 네. 좀 뭐랄까 버릇이 없기도 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죠. 약간 과잉 보호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내 아이가 최고야. 너는 최고야. 이거 우쭈쭈쭈쭈 뭐래도.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혼내지 않고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 좀 계시죠. 맞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아이가 굉장히 난리 치고 있는데도 뭐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부모들의 심리를 살펴보면은 좀 자녀하고 충돌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충돌,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미움받기 싫군요. 그렇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수행의 기준이나 훈육의 논리를 세우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자녀와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부모와 자녀는 친구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허용적 양육 형태의 부모들의 이제 자녀들은 좀 학교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방종의 형태를 보이는 그래서 문제 행동 또는 뭐 약물 사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준이 없죠. 그리고 좀 이른 시기에 성 관련 문제를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연구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한없이 헌신하고 잘해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제 수행 같은 경우도 부모가 우쭈쭈쭈 너가 최고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이나 경험이 근거에 기반한 칭찬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은 굉장히 높은 경향이 있지만 실제 수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야 우쭈쭈 하지만 주변에서는 야, 너 뭘 믿고 이렇게 근자감 뭐 이런 것들. 너 완전 거대 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쵸. 실제로는 또 부정적인 피드백에 직면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괴리감이 생기니까 자신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통제도도 낮고 애정도도 낮은 두 가지 다 낮은 방임, 거부적인 양육 형태인데요. 관심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요구에 반응도 안 하면서 행동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자원이 좀 빈약하거나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경우 그런 부모들이 이런 이제 양육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 네 가지 타입 중에서 마지막 이 방임, 거부적인 양육 형태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예후가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을 거의 못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네. 반성이 돼요, 또. 참. 이 네 가지의 유형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를 늘 소망하죠. 네, 희망하고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컨디션 좋을 때는 권위 있는 부모처럼 행동했지만 제가 막 너무 하루 일과에 지치고 이랬을 때는 애들이 막 유튜브를 보든지 막 사탕을 10개를 먹든지 좀 이렇게 그냥 몰라 이렇게 좀 방임하기도 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죄책감을 너무 가지시지 말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도 인간인지라 부모가 맞아요. 기계나 로봇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똑같은 일관된 양육을 또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만 해도 좀 여러 가지 타입이 혼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독재적인 반응을 보이다가도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뭐 좀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대 박사님도 아까 죄책감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듣는 분들께서 아 내가 너무 일관되지 않게 했나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육 태도라는 것은 유형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우세하게 많이 쓰는 어떤 하나의 태도로 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늘 그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그럼요, 거죠. 그것도 그럼요. 되게 로봇 같은 일이고. 그렇죠. 그게 또 이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맞아요. 기계적이고 인간미 없게 또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평상시에는 권위 있는 부모지만 아이가 어떤 좌절을 경험했거나 되게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허용적이고 기준 없이 그냥 또 베푸는 그런 그런 시기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유연하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그 연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유형의 부모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게 이건 사실 상관관계 연구거든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이런 아이가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인 거죠. 그렇죠. 상호작용이기도 하고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또 너무 이렇게 맞아요. 엄격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 태도와 또 아이의 특성이 상호작용한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생각하시면서 그냥 나는 어떤 양육을 받아왔나? 또 나는 어떻게 양육하고 있나?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